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변함없이 우리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지정학을 시작할 때 이것도 안 팔리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첫 회 반응이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네, 기대감이 큽니다. 너무 기대 많이 하지 마시고. 한번 네. 늘 언제나 이게 무슨 뭐 히트를 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후대에 기록을 남긴다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이제 크게 뭐 저기를 하는 편은 집착하는 편은 아니지만 집착하시는데. 그래도 좀 많이 안 보면 서운하더라고. 그게 집착입니다. 네. 자, 어저께 지정학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만, 기초적인 건 많이 했습니다만, 요거는 이론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실전 예로 갖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대 국가 분류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확장국. 인구와 자원이 충분하고 많아갖고 주변국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패권 국가들이 있다. 이제 이런 나라들이 왜 패권 국가가 되고 확장을 하게 되냐면 인구가 늘어나면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일자리와 시장과 식량과 자원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크면 자연스럽게 확장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구들이 큰 나라들 같은 나라 중에 인도 하나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확장국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한 2억이 넘는 국가들은 대부분 확장국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변국. 주변국은 이 확장국 옆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장국하고 싸워야 되는 국가들이란 말이야. 이런 건 어디 책에 찾아봐도 없어요. 송 작가의 그 정리니까. 아, 송 작가 정리. 네, 송 작가 정리니까 이걸 갖다가 어디 그 문헌에 있는 줄 알고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주변국은 연합을 통해서 그 확장국을 저지하려고 해야 되는 이런 국가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은 이제 지정학적 위치를 못 가졌는데 주변에 있는 국가나 외교적으로나 아니면 주변 국가를 이제 병합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련이 무서워가지고 유고와 뭐 슬라비아가 싸워가지고 결국 유고가 슬라비아 잡아먹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국이 두려워서 어차피 조금이라도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연합하거나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주변 국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갈등국이야. 이러한 갈등이 심화돼 갖고 어차피 전쟁을 한번 치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힘의 균형이 부딪히는 국가들이죠. 인도와 중국 같은 경우라든지 뭐 대표적인 그런 거잖아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유럽으로 넘어오기 위한 길목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갈등 국가로서 이 두 개 국가가 존재하게끔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변국으로서 중립을 지키거나 또는 제3자의 입장에서 참전을 함으로써 외교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 이 네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뭐 정치를 잘하고 자기 자신이 잘 가진 게 있어도 주변 국가의 정세에 의해 가지고 국가들 간의 갈등, 합종연회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나하고 충분히 친밀하고 거래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합병이 되거나 싸움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주변국의 상황에 따라서, 주변국의 지리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고 순환하는 게 역사인 거고, 그동안 이거를 우리는 사람의 위주에 갖고 많이 봐왔다는 거야. 어떤 위대한 인물이, 뭐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어서 막 로마 제국이 확장, 이런 거, 저기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 제국이 확장하고 시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확장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이 지정학적인 이유, 목적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정학은 지리학에다가 역사와 미래로 현재 과거를 바라볼 수 있는 역사학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정치경제학이 합쳐져 있는 학문이다라고 이해하시고 그에 대한 신뢰들을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빠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의 예로 처음으로 볼 수 이제 다뤄볼 국가가 미국입니다. 왜냐면 미국이 명실공히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왜 강력해졌고 미국은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 자,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가 따져놓고 보면 1700년도에 이민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세계 역사에 기여한 게 400년이 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죠? 아직 2000년도 초반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국이 됐단 말이야. 근데 400년 전에는 미국은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그 들소 키우면서 살던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신대륙이었어. 그러니까 그 자원이라든지 영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수십만 년 전부터 존재를 했었는데 어떠한 변화가 400년 만에 인류 역사상 최강의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 그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정학적인 가치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큰 국가예요. 그 국토로서의 가치가 가장 우수한 국가라고 볼 수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지리적인 위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리 안쪽에 있는 지형적인 특성도 그렇고 그리고 기후 조건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도 지금 전 세계 어느 역사에도 그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우수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영토적인 부분으로 따져놓고 보면 미국의 영토는 약 950만 평방킬로미터 됩니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 그러니까 한반도 중에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거의 95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사이즈가 엇비슷한데 요게 좀 이제 애매해요. 왜냐면 그 연안이라든지 호수 같은 걸 포함하면 미국이 더 크고 그런 걸 빼면 중국이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의 미국 영역 푸에르토리코나 하와이나 괌 같은 것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미국이 더 큰데 미국은 스스로 이제 그 러시아와 카나다 다음, 중국 다음으로 4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큰 땅을 갖고 있는 이 미국의 토지 구성이 겁나게 우량해요.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땅은 크지만 사실 90% 이상이 볼모지입니다. 사람이 못 살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경작을 할 수 있는 면적, 그러니까 농업 생산이 될 수 있는 면적은 전체의 한 20%도 안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 안에 있는 면적의 65% 이상이 경작이 가능한 그리고 굉장히 비옥한 토양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경도로 따져 약 100도 정도를 딱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가운데가 한가운데 경도 100도선이 지나가요. 이렇게. 그 좌우로 인해 갖고 기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해양성, 한쪽은 대륙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양쪽에 또 태평양과 대서양이라고 하는 해변지대가 있고 그 해변지대 쪽에는 굉장히 비옥한 토양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해변지대의 평야지대를 가로질러서 로키 산맥과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이 양쪽에 등뼈가 2개 있는 것처럼 미국 대륙을 3등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가운데에는 대평원이 있어. 네. 그리고 외부에서 불어오는 이 해풍을 막아줄 수 있는 갈비뼈 같은 그 산맥 2개가 이 가운데 평원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쪽 해양성 기후를 띠고 있는 이쪽 지역은 애초부터 수량이 풍부하고 굉장히 비옥한 토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천혜의 자연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고 일부 이제 그 애리조나의 사막 지역, 텍사스 같은 지역, 그다음에 이제 북부의 오데오 주변에 있는 굉장히 추운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기에 문제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는 인구가 이제 3억 5천 정도 살고 있거든요. 근데 비슷한 면적의 중국에는 14억이 살고 있어요. 근데 중국보다도 토지 가용성이 훨씬 좋은 국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인구가 40억까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자국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지장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구 증가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자원 고갈, 뭐 식량 부족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미국에 들어가서 살아도 충분할 정도의 좋은 영토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영토의 구성만 훌륭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그러니까 안보적인 면에서도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일단 태평양과 대서양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적성 국가들이 이 미국을 침공하려고 생각을 하면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병참을 계속해서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다 터져 있잖아. 그래서 양쪽 다 해양 영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 영토로만 따져놓고 보면 세계 2위입니다. 그만큼 해군력이 강하죠. 거기에 알래스카, 괌, 필리핀, 쿠바 등등 본인들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일본까지 포함한다면 5대양 6대주에 전부 다 자신들의 어떤 그 해양 영토와 일종의 해양 기지,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구촌의 바다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국가가 또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은 대외적으로 침공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현재도 한 번도 본토를 침공당해 본 적이 없죠. 일본한테 진주만 한번 쥐어 터진 것 말고는. 그래서 그만큼 안보적으로 유리한 데다가 바로 우아래로 캐나다와 멕시코라고 하는 확실한 완충지대를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비무장지대 같은 거지. 그러니까 바다로 쳐들어오기는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미국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해양 전력의 5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력의, 전 세계 해군력의 50%가 미국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 중에 30%가 중국 거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중국을 중국이 이 해군력을 키워오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80%의 해군력을 사실상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공군력은 더 심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이제 공군 장비들, 군용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력으로 파악한다고 치면 양적인 면, 질적인 면에서 전 세계 공군 전력의 70% 이상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을 무단으로 공습한다 또는 미국을 원거리에서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치면 이제 육상을 통해서 침입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우아래에서 카나다와 멕시코가 그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즉 멕시코를 먼저 쳐들어가거나 카나다를 먼저 쳐들어가서 정복하지 않는 이상 미국하고 육지에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나라들이 미국의 수하가 돼가지고 그 위험성을 차단하고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1차적인 대리전을 먼저 치러주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보적으로도 완벽한 방위선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지정학적인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현재 뭐 경제가 됐든 뭐 국방이 됐든 뭐 여러 면에서 세계의 최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게 거진 뭐 한 6, 70년대,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던 1940년대 이후에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위치를 한 번도 내려놔 본 적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댓글이 웃겨가지고, 네. 미국이 치타우리 정도한테 공습을 받았다고. 어벤져스가 쫓아냈잖아요. 네. 아무튼 이와 같은 미국의 지정학적 강점 때문에
만일에 외계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지구에 와가지고 복덕방을 찾아가가지고 렌탈을 하거나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디를 제일 먼저 살 거냐? 역시 북아메리카, 미국이 있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국은 원래부터 그냥 미국이었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400년 전에 그냥 볼모지였어. 몇 명 살지도 않았어, 사람들이. 근데 이 미국이 지금의 최고의 강국이 된 거는 이거를 갖고 왔고 키워왔던 미국에 정착했던 이민자들의 역할이 컸다는 거죠. 그 이민자들은 이제 주로 영국계 청교도들이 주 역할을 많이 했지만 사실 대부분 유럽인들이었습니다. 독일계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탈리아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계들도 많은데 프랑스는 한때 그 미 대륙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가 사실은 이제 땅을 팔고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라든지 프랑스 쪽에는 여전히 캐나다라든지 미 남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프랑스계 유럽인들의 영향력들이 강합니다. 자, 근데 이게 미국과 유럽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유럽인들은 프랑스, 독일 사람들이 분명한 민족적 차이, 국가적 차이, 정체성의 차이를 가지고 경쟁국으로 대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 안에 있는 22개 국가들은 연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연합 같은 느낌이 아니야. 그냥 그 경제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같이 붙어 있는 그리고 협업하는 뭐 이런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연합인데 반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서 옮겨온 사람들이 만들었던 미국은 50개 주 전체가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 스테이트라고 하는 하나의 정신 안에 똘똘똘 뭉쳐져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다민족 국가들 안에서는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족적 갈등이 있고 지역적 갈등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미국도 인종차별이 있으니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개가 넘는 주의 연합으로서 그럼 최고로 많은 연합인 거야 사실 따져놓고. 옛날 소련도 이마만큼의 위성국가를 못 거느렸으니까 50개가 넘는 스테이트들의 연합 국가이면서 수없이 많은 전 세계 모든 인종이 다 짬뽕되어 있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영어와 하나의 정부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똘똘 뭉쳐갖고 있는 그러한 단합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 초기 이민자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 미국의 역사는 우리가 멤버십 방송에서 워싱턴이라든지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의 일대기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쭉 드렸으니까 인물에 대한 부분은 이제 던져놓기로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미국의 지금 있는 그 미국인들,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 시민 정신이나 국가 정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게 지정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를 보면 미국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미국이 초창기 때는 미국 지도 여기 지금 뒤에 떠 있는데 미국 지도 안에 떠 있는 대로 이쪽만 미국이었습니다. 이쪽만. 요쪽에. 동쪽. 예, 동쪽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에팔라치아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어요. 근데 이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에만 사람들이 거주를 한 거죠, 이주민들이. 그리고 요 중앙부, 요 루이지애나라고 불리는 요 중앙부를 통틀어서 요만큼은 프랑스 땅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영국의 이민자들이 사실상 식민 통치를 하고 있던 게 초기 미국이고요. 이쪽 동네는 아메리카 원주민들하고 기존의 남미에서 있었던 멕시코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의 우측의 3분의 1만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이제 여기 와서 정착을 한 과정 중에 영국이 처음에는 식민지에 대해서 그렇게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을 쓰질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자국민이잖아. 인도나 이런 데는
소수의 영국 사람들이 가서 다수의 인도 사람들을 통치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는 강압적인 어떤 정치를 펼칠 수밖에 없겠죠. 말 그대로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있는 이주자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냥 정당한 시민들인데 이주를 해서 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대접을 한 거죠. 오히려 이제 대접을 더 해준 게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면세를 해줬단 말이야. 왜냐면 그 거들어 가려고 해도 걷는 비용이 더 들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 찾아가갖고 너 얼마 버니? 돈 얼마 버니까 얼마 세금 내? 그거 걷어갖고 이걸로 그 본국으로 갖고 오면 징수 비용이 더 드니까 그럴 바에야 니네가 본국에서 부족한 농산물이라든지 뭐 이런 공산품들 만들어 갖고 그냥 싸게 우리한테 넘겨 라고 하는 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을 펼쳤단 말이지. 근데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유럽 자체가 기근에 시달리게 되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저것들은 식민지에서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삥을 좀 뜯어야겠네? 라는 차원에서 정책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주자들로 돼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비록 그 나라에서, 이게 본토에서 떨어져 나와서 살지만, 나도 영국 사람 또는 뭐 프랑스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출신 국가와 여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그 유대감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금 탄압을 하고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쟤네들 떨어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떨어져 있던 13개의 주들이 뭉쳐가지고 저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때려잡으려고 했지. 처음에는 본국에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멀어. 병참을 하려고 하면. 멀죠. 그러니까 전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얘네들은 게릴라만 해도 겨울 되면 이기거든. 그냥 싸움 피해서 계속 그 제대로 된 전투를 안 치르고 왔다 갔다만 해도 겨울 되면 힘들어서 애들이 미국 그 영국 병사들이 영국 정규군들이 힘들어서 그냥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전쟁은 지리한 게릴라전이었어. 그리고 나중에 전쟁 비용을 감당을 못해서 영국이 스스로 손을 들었다고 봐야 돼요. 물론 그런 과정 중에 현지에 있는 이주민들을 계속 이제 다독이면서 전쟁을 이끌어왔던 워싱턴 같은 사람, 그리고 사실 이 배우에는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영국의 출판업자로서 미국의 어떤 그 독립의 정신을 일깨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건 이제 관련한 거는 멤버십 방송을 더듬어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을 쟁취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13개의 신생 그 미국의 독립국들은 아팔레치아 산맥과 남부에 있는 루이지애나를 통해 가지고 갇혀 있는 지역적인 연합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미국 대륙을 전체적으로 다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지정학적 변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구상에서 풍수가 제일 좋은 땅, 사실상 효용 가치가 제일 좋은 땅이 북아메리카 대륙이었다. 네. 풍수적으로 말하면 배산 임수죠. 네. 뒤쪽에 산이 있고 한가운데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 있는 이런 그 국토의 형태가 딱 중심 경도 백도선을 따라서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어찌 보면 약간 데칼코마니 같은 거야. 중앙에 있는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접으면 양쪽이 딱 접히는 거야, 미국이. 그만큼 이런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국가가 나중에 이제 그 식민지로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 처음에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정착했던 것들은 이쪽 동부 지역이었어요.
동부 지역에만 모여 있었고 저 아팔레치아 산맥 자체를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광대한 넓은 영토들을 아직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이 독립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때는 지정학적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국가가 안 됐었죠. 뭐 장점이라는 건 저 옆에 오른쪽에 있는 좀 멀리 있는 영국하고 가깝다 동쪽이. 아니 거기 어차피 왼수됐는데 가까울 이유가 없는 거지. 아니 그냥 지정학적으로 가깝다. 이게 이제 큰 그 정도. 집에서 분가를 해갖고 살림살이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예전에 여기서 만들어낸 물건들을 주로 이제 형님 집에다 내다 팔아갖고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니까 지네들끼리 이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시대가 열렸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영 팍팍한 거야.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아메리카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까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영국하고의 유럽하고의 거래 관계가 확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 갖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독립 초기에. 자, 이러던 상황에서 이제 그 1803년 토마스 제퍼슨 시대에 미국의 국력이 일치월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나폴레옹이 다시 황제로 등극을 해요. 유럽에서.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한번 쫓겨났다가 다시 그 2차로 집권을 시작을 했는데 돈이 너무 없어. 정치 자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정치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루이지애나라고 불리는 이쪽 지역이에요. 루이지애나라고 불리는 애팔라치아 산맥과 이 카리브해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에 있는 마개 같은 거야. 우리 물 빼는 마개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저 중요한 지역을 미국에 헐값에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지애나를 흡수하게 되면서 일단 영토가 2배로 넓어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초기 미국의 독립국들의 주들은 굉장히 조그만했습니다. 근데 그 전체 차지하던 면적에 비근할 정도의 중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미 대륙 중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관문이 될 루이지애나를 사게 되면서 이제 남쪽 카리브해 연안하고도 맞닿게 됐고 이 애팔라치아 산맥을 건너지 않아도 밑으로 돌아가고 움직일 수 있는 일종의 새로운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중앙으로 대륙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 기회를 맞이하기 전에 여기 그 마이애미라고 불리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저 꼬리 부분으로 많은 이주민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내려오게 돼서 중앙으로 진출할 발판을 닦아놓고 보니 무주공산으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가 그냥 공짜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예전에 이 부분이 막혀 있을 때에는 여기 산맥이 있거든. 산맥 때문에 이 중앙으로 나가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위쪽은 호수로 막혀 있고 밑에 지역은 프랑스가 막고 있었던 이 지역을 프랑스한테서 아무런 전쟁도 없이 만약 전쟁을 하려고 그랬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근데 나폴레옹이 판대. 그러니까 그래 그냥 사자라고 헐값에 사들입니다. 이게 미국의 운명을 바꿔놓는 절대적인 하나의 업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자체의 그 당시에 확보했던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유럽 중심부만한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을 합친 면적보다도 더 많은 면적을 프랑스가 팔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프랑스가 끝까지 쥐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프랑스가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미국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미국은 독립전쟁에서 힘을 너무 써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생각을 못했고 루이지애나를 획득하기 전에는 대륙 중앙으로 진출한다고 하는 걸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볼모지거든. 그런데 가라 그래 봐야 누가 갈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른바 새로운 항구를 비롯한 이 마이애미 지역을 비롯한 새로운 항구 지역을 획득함과 동시에 대륙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시시피 강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운송수단을 획득하게 된 겁니다. 즉, 이 당시에 이 대륙 중앙은 길이란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황무지고 그냥 돌밭이고 풀밭이고 숲이야. 그러니까 거기를 사람이 지나다닌다고 하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미시시피 강을 딱 획득을 하고 보니 이 강이 오데호까지 이 중심 대륙을 따라서 전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 운송을 통해서 증기선을 통해 갖고 얼마든지 무역과 이전이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를 얻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강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 대륙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해외에서 이른바 유럽 지역에서 엄청난 이민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럽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값비싼 세금에 목을 매야 됐어요. 그리고 농사도 잘 안 돼. 기후도 척박하고 농사도 잘 안 돼. 그런데다가 이게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귀족들이나 다수의 돈 많은 기득권들이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 소작농으로 이 사람들 다 전환을 시켜버렸거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럽에 살고 있던 농민들이, 야, 내가 지금 세금 낼 돈 갖고 미국을 가면, 신생 미국을 가면, 그냥 인디 때만 내면 땅을 내 마음대로 준다더라. 하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똑같이 비용 내면서 세금 내면서 내 땅 한 푼 없이 그냥 소작농으로 사느니 에라 이 기회에 나도 미국 가서 농장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이민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유럽에 있는 농사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미국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 땅들을, 이 중원의 땅들을 아까 광 유역부터 시작해갖고 잠식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 땅은 원래 인디언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볼모지로 생각하고 아무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특별하게 미 대륙이 관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날로 먹게 돼요. 이 모든 게 루이지애나를 사들인 데서 가능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 30년 동안 이민을 받아들입니다. 인구가 거의 3배, 4배가 늘어요. 근데 그 늘어난 인구들이 이제 말하자면 다 중앙으로만 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중앙으로 나가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방해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멕시코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는 애초에 이 텍사스를 비롯해 갖고 이쪽 지역까지를 사실상 전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넘어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잡아먹기 시작한 영토가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멕시코하고 국경을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당시 멕시코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사실상 중남미의 패자로서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하고 겨눠가지고 국력으로 따져놓고 보면 한판 붙어볼 만한 충분한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던 미국은 쉽게 말해서 요충지 허물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겟으로 삼았던 데가 어디다? 텍사스였어요. 텍사스. 왜냐면 이 텍사스를 차지해버리면 우리 바둑에서 얘기할 때 허리를 자른다 그러잖아. 이 멕시코에서부터 올라와서 북서 아메리카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자르게 되거든. 그래서 텍사스 쪽에다가 이주민들을 그쪽에다 막 몰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일부러 소를 키워요. 일부러? 일부러 그러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데는 주로 농사를 짓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논밭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자원들이 소였어.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돼지는 못 키우기 때문에 풀을 먹고 자랄 수 있는 소를 키웠는데 이 텍사스에다가 방목을 하기 시작한 거야, 소들. 왜냐면 텍사스 지역은 반은 사막이고 반은 목초지였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목초지가 많았을 거야. 근데 텍사스가 사막이 된 이유는 지나친 방목을 해서일 수도 있어. 소를 너무 많이 키워갖고 풀을 너무 많이 뜯어먹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쪽에다가 소를 막 키우면서 이 소들을 이쪽 도시 지역에다가 소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 소몰이를 하는 직종들이 생깁니다. 얘네들이 이제 카우보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우. 네. 근데 이제 이 카우보이들이 이 소몰이꾼인데, 사실 제일 건달이에요. 깡패야, 깡패. 그래가지고 이쪽 동네를 가갖고 소몰이를 하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원주민이니까 멕시코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많은 트러블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뭐 비일비재했겠지. 술 먹고 총싸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둘이서 딱 마주 앉아갖고 야 먼저 뽑아. 그러니까 딱 이거는 영화고. 누가 그렇게 해? 목숨이 달렸는데 그냥 뒤에서 쏘고 뭐 술 취한 놈 덮치고 자는 놈 덮치고 난리도 아니었겠지. 근데 이 카우보이들은 거주지가 일정치 않잖아요. 한탕하고 뜨면 그만이거든. 응?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미국은 우린 모르는 일이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었던 텍사스가 자치권을 강화를 합니다. 미국인들 들어오지 마. 미국 애들 다 나가.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하니까 거기서 살던 놈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뭐야, 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강제로 나가라 그래? 그래서 야, 이럴 바에는 나 우리 독립할 거야. 이게 처음에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미국도 아니고 멕시코도 아니다. 텍사스 공화국으로 독립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미국이 뒤에서 수작질을 다 한 거긴 하지만 멕시코하고 직접 전면전을 하려고 하면 뭐 멕시코도 한 700만 됐었고 당시 인구가 미국도 한 900만 정도 됐었다 그래요. 그럴 때 맞짱을 뜨면 피해가 클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텍사스를 독립을 시킨다는 얘기를 해갖고 말하자면 대리전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멕시코는 뻔히 알지. 뻔히 아는데 이게 막상 뛰어들어가갖고 이걸 지키는 게 의미가 있나? 저희 손 평야밖에 안 되고 그냥 목축 정도 하는 뭐 그런 땅인데 그래서 이거를 적극 개입을 안 해버려요. 문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다 보니까 텍사스가 독립이 됐는데 독립됐다는 놈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미국이 이 서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텍사스가 독립됐는데 사실상 통행의 자유가 이루어져 버린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서부로 옮겨가게 되는 러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러한 러시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그 사기가 골드러시입니다. 즉, 이 텍사스 옆에 캘리포니아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가면 금이 겁나게 많다. 땅이 그냥 흙반 금반이다. 라고 소문을 냅니다. 근데 미국이 땅이 이렇게 큰데, 뭐 어디든 금 안 나오겠어요? 네? 여기 있는데 다 나와. 사금을 파면. 근데 이제 부풀린 거지. 캘리포니아 가면 금이 겁나게 많아가지고 그냥 발에 치이는 게 금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쪽 동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주민들 중에 좀 사회적으로 수입이 낮고 역량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정말 대퇴처럼 서부로 몰락합니다. 고 웨스트에 가면서. 그래서 서부 지역에 캘리포니아 엄청나게 많은 이민들을 옮겨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멕시코가 북아메리카에 연결돼 있었던 모든 영향권을 강탈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캘리포니아 위쪽으로 있는 또 광대한 서부의 영토가 미국으로 전부 다 복속이 되는 겁니다. 그 미국 가면 금이 많다 소리가 나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거야. 북유럽에서부터 심지어 중국, 일본 막 이런 데서까지 거기에 돈이 있다, 금이 많다더라 소문을 듣고 이민들이 몰려오고 그 몰려온 이민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해 갖고 유럽에 들어온 자본을 합쳐 가지고 횡단철도를 놓게 됩니다. 동서 횡단철도를. 헐. 자,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이 얼마 동안 일어났을까요? 이게 거의 60년 만에 이 모든 공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루이지애나를 사들이고 난 다음부터 딱 64년 만에 이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통으로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중에 루이지애나 산 거 말고는 특별하게 들인 돈이 없어요. 그냥 멕시코 거 뺐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인디언 땅 뺐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부동산들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여러 가지 기득권 영토부터 시작해서 자원 이런 것들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통째로 먹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까지 놔지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의 국력, 산업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전 세계는 완전 공황 상태로 넘어가는 건데 외부 침입이 전혀 없었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산물들을 동해안과 서해안, 그러니까 태평양과 대서양을 통해서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무역국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병합을 통해 가지고 커진 미국의 영토가 안정이 되고 이 안에서 이제 산업 생산력이 높아지게 되니까 자, 미국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가 있어요? 해양 패권입니다. 즉, 일단 우리가 이제 이만큼 국토를 키웠고 여기서 만들어내는 물품들이 풍족해졌어. 근데 이 물품들을 국내에서 소비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해외로 이것들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 수출을 자기들이 주도해서 하고 싶은 거야. 전 세계의 해양 영토를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게 알래스카를 구입을 합니다. 당시 알래스카는 지금보다 기후가 훨씬 추웠기 때문에 쓸모없는 동토의 땅처럼 느껴졌고 이거를 남아도는 보리하고 바꿔가지고 러시아한테서 이걸 사들입니다. 문제는 이 땅을 사들여서 효용적인 가치를 전혀 몰랐었는데 막상 사놓고 한 20년 지나니까 금하고 석유가 엄청나게 발견이 되죠. 하지만 개발 안 합니다. 러시아한테서 이 영토를 사들인 건 또 다른 의미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알래스카를 사들임으로 인해서 알래스카에서 미국, 아메리카까지 연결할 수 있는 해양 영토를 확대한 겁니다. 즉 알래스카 앞바다가 미국 앞바다하고 연결되면서 미 서부 해안 자체에 대한 모든 그 점유권을 사실상 미국이 독차지한 거예요. 물론 중간에 캐나다라는 국가가 끼어 있지만 캐나다가 노출돼 있는 면적보다 알래스카와 미국의 면적이 크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역이 연결이 된 거고 카나다하고 공동 수역 같은 형태가 돼버리는데 카나다의 국력이 약하니까 그냥 미국 바다가 된 거죠. 이렇게 해양 영토를 넓혀가면서 대륙 횡단 철도를 다 뚫어놓고 나니까 이제 해양 주권을 탈취하기 위한 경쟁국 죽이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당시에 해양 패권을 쥐고 있었던 국가가 어딜까요? 스페인. 스페인입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면서 스페인이 영유권을 갖고 있었던 카리브해, 쿠바,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괌, 필리핀을 스페인한테서 뺏어냅니다. 전쟁의 승리의 대가로.
그리고 하와이를 합병을 하죠. 하와이는 강제 합병을 했어요. 하와이는 원래 하와이 왕국이 존재를 했었는데 거기 가갖고 사탕수수 농장하고 있는 애들을 술 먹여서 꼬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를 만든 다음에 네. 나중에 거기를 미국 영토로 확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때 이제 이 하와이에 우리나라 이민자들이 많이 가 있었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일제 치하를 받고 있을 시절이니까. 그 이전에 그 이전부터 이제 이 극동아시아나 태평양 등을 순회하던 과정 중에서 일본을 사실상 그 메이지 유신을 뒤에서 개항을 유도를 하면서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키웠고 일본을 지원하면서 한국을 넘겨주는 대신에 필리핀에서부터 필리핀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걸로 가즈라테프트 조약을 맺은 때도 이때인 겁니다. 애초에 미국의 목표는 중국과 또는 유럽하고 연결할 수 있는 무역항을 사실상 확보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는 그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통치하고 있으면 한국을 자동으로 통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통치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계산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스페인하고 전쟁을 통해 갖고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1903년도 되면 파나마 운하를 홀라당 먹어버리고 그 운하의 운영권을 획득하고 사실상 지금도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부터 그러니까 스페인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생산국이면서 무역국은 미국이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유지되냐? 1940년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기조가 유지가 돼요. 특히 세계 1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미국은 그동안 벌어들였던 금액의 수십 배를 벌어서 챙깁니다. 이때 이 전쟁을 통해서 두 가지의 변화가 미국에서 일어나요. 하나는 유럽에 있던 금을 비롯한 막강한 자본들이 히틀러와 스탈린을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세계의 모든 유럽에 집중돼 있었던 부가가치,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던 금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옮겨오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심지어 이제 교황청에 있는 금까지도 다 미국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생겨난 회사들이 JP 모건이나 이런 골드만삭스나 그런 회사들의 원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돈 관리를 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 모든 부가 미국으로 집중이 되게 되고요. 세계가 전쟁을 하는 동안 전쟁에 들어가는 물자를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합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식량부터 시작해서 무기, 군복 이런 것들을 생산해 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죠. 그래서 전 세계 부의 70%를 미국이 전부 다 흡수해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가 다 망했어요. 거지가 됐어요. 미국 하나만 부자인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장사를 해보고 싶어도 미국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이 다시 유럽에 원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금들을 걷어 모아가지고 싼 가격에 유럽에 팔아줌으로 인해 갖고 유럽 대륙을 먹고 살 만큼하게 재건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해줘서 독일이라든지 이후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이 공업화를 하고 살아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국제 정세가 변화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참전을 안 하는 국가로, 전쟁이 없는 국가로 존재를 했었는데, 진주만에 대한 일본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트루먼이 갑자기 헌법을 바꾸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군비를 증강하게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 새롭게 변모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잘한 짓이냐, 잘못한 짓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동안은 공업 생산이라든지 농업 생산을 통해 갖고 미국민들 전체가 잘 먹고 살았다고 하면 이 군수 정비 체제, 세계의 패권주의 체제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쏟아붓고 그래서 그 국방비를 조달하는 데 있는 군수 산업들만 돈을 벌고 나머지 산업들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이 이제 나토를 창설하게 되면서 유럽에 있는 모든 그 군사력들까지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넘버원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소련이 등치를 키워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지정학적인 그 약점을 노리고 만들어진 게 소비에트 연맹이었고 이 소비에트 연맹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었던 게 또 우주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소련편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미국의 전성 시대는 미국이 너무나 부자였고 너무나 많은 지구촌에다가 영향력을 미치던 시대가 유지되면서 미국의 실질적인 부가 깎여 나가고 미국의 지정학적 장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독점할 수 있었고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들을 잃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의 국력이 197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쇠락하게 돼요. 그리고 뒤에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지정학적 강점은 설명을 드렸어요. 대륙을 통합했고 그리고 대륙을 통합하면서 미국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고유 스피릿, 개척자 정신, 파이오니아 정신을 입식을 시켰고 이걸 통해서 해양 패권을 차지했고 두 번의 전쟁을 겪는 동안 엄청난 부를 긁어 모았는데 자 이런 미국이 나중에 가서 무너지게 되는 이유도 지정학적인 이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즉 미국이 생각하지 못했던 위크 포인트들이 드러나면서 미국의 국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어떠한 포인트들이 미국의 몰락을 불러왔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미국이라는 데가 워낙 좋은 데였고 그 다음에 미국이 지정학적인 강점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미 대륙을 현재 미국인들이 이제 야금야금 조정을 해왔나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제 전 세계에 돈을 다 끌어모을 정도로 이게 장사가 목이 좋으니까 돈을 이렇게 벌 수밖에 없었어. 목이 좋아야 돼 확실히. 목 좋은 데서 장사를 해갖고 이제 돈을 벌었는데 자 50년대 이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고 보니까 사실상 전 세계 70~80% 부가 다 미국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그 돈을 빌려줘갖고 유럽이라든지 다른 대륙들을 후원을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을 전 세계에다 수출을 하고 그런 과정 중에 그 나라에서도 이제 뭔가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수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원자재를 갖고 올 수도 있을 거고, 뭐 각종 뭐 섬유라든지 뭐 그쪽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무역로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무역로 개척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전 세계 패권을 미국이 쥐어요. 근데 이제 그럴 만도 한 게 어느 나라도 미국에 견져서 들이댈 수 있는 나라가 없었던 거지. 미국 하나만이 독야청청한 수준에 있었고 그 이후로도 사실상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 딱 3개밖에 없어요. 유럽 연합. 유럽 혼자로도 안 돼. 유럽이 연합해서 덤빌 때하고 러시아가 덤벼들 때하고 러시아. 중국이 덤벼들 때예요. 근데 이 모든 세 나라가 지금 미국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양 패권, 해양 수송로에 대한 패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구상 전체에 있는 지정학적인 스팟들을 전부 다 자기 걸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 있는 지정학적 대표적인 스팟을 보라면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지브랄터 해협이에요. 네, 스페인하고 영국 이제 스페인하고 영국이 이 아프리카를 통과해서 대서양으로
지중해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협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국과 스페인이 서로 쥐고 싸우는 거를 사실상 여기가 이제 스페인령이긴 한데 이 안을 방해하고 있는 건 나토 해군이에요. 나토 해군이 지킨단 말이야. 근데 나토 해군의 주력이 뭐겠어요? 미국인 거죠. 그래서 이 지브랄터 해협을 장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장악할 수 있게 됐고요. 수에즈 운하를 프랑스와 영국이 번갈아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사실 이 수에즈 운하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나토 해군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수에즈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바웰덴만데르라고 그랬고 지금 저기 보시면 지부티하고 예멘 그 사이에 있는 저 해협 바웰덴만데르 해협 저거를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저 앞에 군사기지를 세워갖고 쭉 운영을 하죠. 무슨 데이비스더라? 바브 엘만 데브. 그래서 인도양 패권도 미국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는 77년까지도 미국이 직영을 하고 있었고, 파나마한테 넘겨주고 난 후에도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지금 이제 걸프만이라고도 부르는 이 호르무즈 해협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란의 영향력을 항상 견제하고 있는 게 미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라카 해협이라 그래서 싱가포르 앞바다가 있어요. 이쪽에서도 싱가포르이 힘을 쓰기는 하지만 태평양 해군 그러니까 미국의 7함대가 아니면 싱가포르 해군만으로 말라카 해협의 안전을 지킨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 이외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요즘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게 남중국해죠. 중국이 없는 섬을 인공섬으로 만들어갖고 거기에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유항해를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이 자유항해를 언제 중국이 방해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지정학적 스팟들은 자유항해라고 하는 국제적인 권리로 존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선이라든지 민간 함정들이 이쪽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주변에 있는 국들이 간섭을 하거나 방해를 할 수 없게끔 국제해운조약이 이거를 유지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국제해운조약에 돈을 대는 애들이 일본인 거고 이 해운조약의 안전을 지키는 건 미국의 함대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길목들 이른바 그 스팟들을, 해양 스팟들을 미국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그 주변국들에 다 군사기지를 세우게 돼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다가 이런 군사기지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이걸 점검하고 군사를 교체를 하고 병력을 보내고 훈련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천문학적인 유지비가 든다는 거야. 미국을 우리가 천조국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국방비로만 천조예요. 1조 달러를 쓴단 말이야, 매년. 그럼 우리가 1000조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좀 우습게 봐서 그렇지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미국이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도 매년 1000조 원을 그냥 갖다 버리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이게 지 나라 지키려고 쓰는 돈이 아니에요. 지 나라의 상업과 영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돈을 번단 말이지. 그래서 세계 경기가 주저앉고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이 비용 때문에 재정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쌓이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국방비 지출을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제 부자가 된 상황에서 자본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만 부자여서는 미국의 부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건 회전이 돼야 되니까. 미국이 만든 첨단 제품들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팔아야 되고 이걸 팔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나라에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동차는 미국이 만들면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옷이라든지 신발 같은 거는 미국의 자동차를 사줄 수 있는 나라에서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른바 소비재 산업들, 첨단성이 좀 떨어지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 자본을 들고 해외로 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자본의 이동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무역의 시기가 되는데 이 자유무역을 한 게 그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미국하고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국가들과 공장이 필요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본을 미국 자본이 투자함으로 인해 갖고 또 하나의 경제 영토를 확증적으로 밖으로 내보낸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더욱 군사적인 유지가 더 필요해지는 거예요. 거길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나라에 있는 놈들이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갖고 미국인의 재산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자산을 뺏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걸 보호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주둔비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막대한 재정 적자를 이제 외국에다가 달러를 빌려줌으로써 이게 빌려줬다고 말하기가 그런데 지들이 돈을 찍어갖고 그 나라한테 투자를 해주고 거기서 얻어 올린 수익으로서 그 이자를 갚는 방식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되면서 이만한 비용들을 쓰고 있어도 그 이제 적자는 나지만 그 적자들을 금융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이제 경제가 이루어져 왔는데, 자, 세계 경제가 한 번씩 출렁출렁 할 때마다 이와 같은 적자폭이 너무나 높아지기 시작한 거고, 도저히 이게 합리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고치는 거야. 이게 이제 기득권하고 정치권하고 엮여지기 시작하니까 국방비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은 케네디 이후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지만, 오히려 레이건처럼 이상한 뭐 우주 스타워즈 방위 계획이 나오기도 하고, 부시나 이런 사람들이 줄여보려고 했지만 갑자기 걸프전이 터지기도 하고 뭐 이런 뭐 그 내면을 들여다 놓게 보면 이제 뭐 군산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 갖고 국방비를 이제 치솟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고 뭐 9.11도 자작극이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음모론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러한 막대한 군사비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무려 20년 이상, 거의 30년 동안을 해왔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왔지만, 계속해서 실패한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해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트럼프였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에 대한 그 해체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나토의 군사비 지원을 줄이고, 그리고 새로운 지역 패권들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해소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국방비를 쓰는 거를 이제는 줄이고 그 주변 국가의 국방은 지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자는 거야. 대신에 우리는 미국 안에서 미국 산업을 키우고 미국 국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돌렸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트럼프가 집권을 했어요. 그리고 한 4년 동안 그러한 방식대로 유지되는 미국을 봤습니다. 보니까 훨씬 효율적이야. 굳이 국방비를 그렇게 안 써도 미국에 대해서 위협하는 국가가 없으면 이제 그 미국이 심어놨던 돈들이 좀 자라가지고 그 나라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전쟁 억제를 비롯한 자기 치안을 할 수 있을 만큼 세계 경제가 평탄해진 거야. 그리고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지역 분쟁이 안 일어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미국을 믿던 애들이 또는 미국을 무서워하는 애들이 미국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미국이 빠져버리고 자 니들끼리 알아서 싸워봐 그러면
내가 얘를 이길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막상 국지전들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강제적으로 조정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거를 미국의 정치인들과 학자들이, 정치공학자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했던 구상이 트럼프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장사꾼인데 트럼프를 주변에 있는 싱크탱크들이 어떠한 방향가 미국의 미래를 구상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군산 세력들이 계속 방해하던 걸 트럼프가 시행을 했었고 결국은 그 정책이 옳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미국도 그러니까 바이든의 미국도 그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 이게 앞으로 국제 정치가 국제 외교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지역 국가의 안보는 그 지역 국가들의 책임으로 돌리라는 거야. 대신에 미국이 언제든지 개입해가지고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가지고 전세를 엎어줄 수 있으니까 동네에서 지키는 거는 니들이 자체적으로 안보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경쟁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을 쪼개가지고 연합하지 못하게 쪼개가지고 패권주의를 3, 4단계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연합을 하나의 국가, 하나의 패권으로 놓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거대 패권으로 또 하나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또 하나의 패권 국가로 나눠 놓는 거죠. 그리고 아메리카, 북미와 남미는 미국의 손아귀 안에서 쥐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권을 분할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력을 줄여서 상시적인 군사력이 아니라 기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군사력만 남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수준의 50%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만일에 중국하고 뭐 인도가 붙었다든지 중국하고 러시아가 붙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자, 누구 편 들어줄까 했을 때, 참전을 했을 때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조건 내미는 애한테 가서 조종자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더 많은 외교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로 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 유럽을 키우면서 그네들끼리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역을 분할해 놓으면 어떻게 해서 걔네들을 견제할 수 있을 거냐. 이것을 경제 패권, 지금의 생산 소비의 운영을 하는 우리가 지금 그 본방에서는 만약 공급망이라는 거를 미국이 이제 움켜쥐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브로커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은 각자의 강점이 있어요. 러시아는 에너지 패권이 있는 거고 네. 유럽은 유럽대로의 오랜 전통과 기술 패권이 있는 거고 중국은 생산성이라든지 인구 시장으로서 소비 시장으로서의 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지네들끼리 붙어가지고 짬짬이를 먹어버리면 미국의 위협이 되니까 얘네들을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끔 갈라놓는 거야. 그 방식은 뭐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의 핵심 고리들 그리고 그러한 중요 무역 물품을 생산하는 생산 기술의 표준 같은 것들을 미국이 꽉 쥐고 있겠다는 계획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잠정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유럽이 미국하고 대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쳐지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해양 패권을 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바다가 접해 있는 항구가 너무 부족해. 육지에 비해서. 다 얼어 있고 또. 예, 그리고 또 북극해를 만일에 차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북극해를 통해 갖고 대양으로 옮겨져 나올 수 있는 길목은 미군의 영향력이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나라는 해양 패권을 차지할 수가 없는 국가라서 일단 견제국 안에서 접어놓게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미국의 해양 패권에 막 도전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의 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볼 수는 있겠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만이 사실상 유일하게 미국의 견제가 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중국이 갖고 있는 막강한 인구들, 소비 시장으로서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은 내수 시장 안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인도를 합쳐놓게 된다 그러면 2004, 50년도쯤 되면 세계에 있는 생산품의 소비 시장의 60% 이상을 중국과 인도가 차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만드는 건 어느 나라에서만 만들 수 있잖아. 우리도 반도체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지진 않는 거거든. 뭐 인구가 한계가 있으니까. 인구가 한계가 있으니까, 소비 시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의 소비 시장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나라든지 중국이나 인도에 가서 물건을 팔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패권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헤게모니로 떠오릅니다. 어느 국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21세기는 생산이 위주되는 국가가 아니라 소비가 갑이 될 수 있는 국가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지. 중국과 인도의 인구를 키우고 얘네들이 충분한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큼 소득 수준을 높여주되 얘네들이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기술적인 면에서 얘네들을 선진화시켜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을 통해 갖고 국제적인 공급망을 단독으로 유지할 수 없게끔 반쪽짜리 경제 상황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줬거든요. 처음에 뭐 무역 협상도 하자고 해주고 다 해줬는데 딱 시진핑에다 제재를 걸기 시작한 유일한 이유가 우리가 기술 강국이 되겠다. 중국의 과학기술로 미국을 20년 안에 따라잡겠다. 뭐 이따위 소리라니까 우리가 네가 우리보다 경제 대국이 되고 수출을 많이 하고 GDP, G1이 되는 거는 그래 괜찮아. 근데 니들이 기술적으로도 우리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그럼 미국이 2등 국가가 되게 그 꼴은 못 보지 이렇게 된 거고 그때 이후로 중국이 하려고 하는 첨단 산업을 사실상 한 3년 동안 완전히 틀어막은 거고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자동차 2차 전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술들, 특히 중국이 한때 최고를 자랑했던 IT나 모바일 앱에 관련된 거, 인공지능, AI 기술들이 전부 다 지금 미국의 지원이 끊김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한국에 추월당하는 결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의 경쟁이 될 수 있는 핵심 패권국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를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우방국이에요. 예전에 이제 일본이 그 역할을 했었고, 그렇죠. 일본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일종의 이제 기분 나쁘지만 부속국으로서, 그러니까 메인은 미국이지만 중간 관리는 일본이 하고 한국이 최전방에 투입되는 방식으로서의 수직적인 계열로서 한국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우리 아베상의 활약에 의해 가지고 한 10년 동안 일본이 사실상 경제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외교적으로 완전히 뒤로 쳐져 버렸거든요. 그 상황을 미국이 간파를 하고 이제는 한국이랑 다이렉트로 붙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일본이 현재 팽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오갈 데가 없어서 지금 중국에 다시 가서 달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기시다는 바보라서 달라붙겠어요? 미국이 기시다를 인정을 안 해줘. 아직도 안 불러줘. 백악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네들도 냉엄한 현실을 느낀 거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대접을 해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대접을 해? 안 되겠는데? 미국이랑 어느 정도 적절하게 미국에 의존하던 거를 손절을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미국하고의 동맹관계 그리고 미국의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잘 조정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경제로나 국방력으로나
또는 기술력으로 뭘로 해도 꿀리지 않을 만큼의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돼요. 즉 힘의 논리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작정을 하고 한국을 병합하겠다고 덤벼들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항을 할 수 있겠지만 엄청난 상호 피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만 손해예요. 따져놓고 그렇죠. 일본이 좋아할 일이지.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함부로 한국을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강인한 어떤 무기를 우리가 쥐고 있어야 돼. 그게 우리가 핵무기를 500발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해갖고 걔네들을 위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걔네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절대 한국을 적으로 돌려서는 내가 이 패권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겠구나라는 방식으로 중간자적 외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해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이 모든 챕터가 끝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총정리를 할 텐데 아무튼 미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미국 건국 이후로 한 300년이 넘도록 해왔던 정책 자체를 이제 또 하나 바꿔가고 있어요. 1950년대 이후에 확장 정책에서 이제는 스스로 미국 안으로 국력을 몰아넣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장래적인 목표는 이제 더 이상 외국에다가 미국의 전진 기지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그동안 주목받았던 이유는 돈도 많은 국가였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GDP를 갖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소비 시장이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전부 다 물건을 팔면 미국에다 수출을 했단 말이야. 근데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밖에 안 돼. 4억 5천밖에 안 돼. 그래서 미국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지금 이 소비 시장을 뺏기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소비 시장을 뺏기게 되면 모든 생산 시설의 돈의 흐름이 그 시장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공급망을 미국이 틀어진 상태에서 앞으로 미국이 취할 정책은 뭐냐? 미국의 인구를 최소 20억까지 늘리는 겁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현재 미국의 국토의 어떤 가치라든지 활용도를 따졌을 때 40억이 된다 그래도 자국의 시민들을 먹여 살리고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무궁무진한 자원과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인구가 이제 3억 3천이 안 되는데 3억 3천 정도 되죠. 네. 내가 뭐라 그랬는데 20억까지. 그러니까 그 인구를 20억까지 늘리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렇게 돼야만 미국 자체에서 외부의 아무런 간섭 없이 내수에 의한 자율적인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규모가 돼요. 그리고 무리한다 그러면 40억까지 늘어도 감당을 할 수 있을 수준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해외 개발보다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인 자국의 개발에 좀 더 힘을 쓸 거고요. 계속적인 이민 정책과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인구를 점점 더 늘려나가고 결국 외부로 나가 있는 공급망의 중심, 소비의 중심을 또다시 자국한테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소비 시장을 중국이나 인도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꾸준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먼저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미국의 실질적인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지정학적인 위치하고 장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결론을 내리면 미국은 약점이 없는 국가입니다. 근데 너무 크게 벌려가지고 장사를 너무 크게 벌려가지고 공급선을 확대하는 바람에 방이나 방이라든지 안보에 대한 비용을 너무 확대하는 방에 망한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미국은 그걸 알고 이제부터는 그걸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고 그 미국의 빈자리를 혼자서 찾아 먹으려고 그거를 미국이 떠난 자리를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중국인데 과연 중국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가인지 그동안 어떻게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권국이었고 지금 어떻게 성장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